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아침마다 불을 켜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방이 있다는 걸, 밥을 차려 먹을 이유가 없어서 물 한 컵으로 아침을 때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오늘 이 이야기는 박준규 씨, 올해 73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끝자락, 아무도 이름을 잘 모르는 작은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한 달 전부는 통장에 들어오는 10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약을 사고 방세를 내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께 작은 것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25일은 박준규 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아침이면 그는 어느 때보다 일찍 눈을 뜹니다. 특별히 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잠이 없는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보다는 통장 앱을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몸이 먼저 깨는 것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핸드폰 화면을 켭니다. 화면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십니다. 돋보기를 찾아서 씁니다. 숫자를 확인합니다. 10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안도감이 피어오릅니다. 동시에 그 숫자가 한 달 동안 자신이 쓸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도 함께 떠오릅니다.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오는 그 이상한 감각. 준규 씨는 그 감각을 7년째 매달 25일 아침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봅니다. 천장은 낮습니다. 지하라서 그렇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방 안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형광등을 켜야 그나마 방 안이 보입니다. 형광등 불빛은 노랗고 흐릿합니다. 한쪽 등이 깜빡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꺼졌는데 교체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 방은 6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불 하나 펴면 방의 절반이 차는 작은 방입니다. 한쪽 벽에는 옷을 걸어두는 옷걸이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낡은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 위에는 약 봉투들, 수첩 한 권,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이 이 방에서 유일하게 밝은 것입니다. 월세는 30만 원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로 구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동으로 쓰는 것이 하나 있고 부엌도 공동입니다. 이 건물에는 준규 씨 같은 노인 3명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 눈인사는 하지만 말을 섞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삽니다. 처음 이 방에 들어왔던 날 준규 씨는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창문은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없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밖에 없어요. 보증금 없이 이 금액에 나오는 방이 여기뿐이에요. 그것도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금방 나간다니까요. 준규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이사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트럭 같은 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택시를 2번 탔습니다.
첫 번째 택시에는 이불 한 채와 옷가지를 담은 커다란 검은 봉지 2개를 실었습니다. 두 번째 택시에는 작은 냄비 2개와 밥솥, 그리고 낡은 라디오를 들고 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면서 남은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그릇 세트는 이미 처분했습니다. 가구도 다 버렸습니다. 책도 버렸습니다. 가져올 것이 없었습니다. 가져올 힘도 없었고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의 냄새인지 오래된 건물의 냄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닥은 장판이 군데군데 들려 있었고 벽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준규 씨는 문가에 서서 방 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불을 폈습니다. 냄비를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아내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청하면서 준규 씨는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이불을 얼굴에 덮고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하려면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했습니다. 준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이정숙 씨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났고 찌개 끓는 소리가 났고 가스레인지 불꽃 소리가 났습니다. 준규 씨는 그 소리를 배경소음처럼 들으며 신문의 부고란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아내가 불렀습니다. 준규 씨가 입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낮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준규 씨는 처음에는 뭔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냄비가 떨어졌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준규 씨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지금도 말하기가 힘듭니다.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왔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처음부터 어두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내는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준규 씨의 손을 한 번도 쥐어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홀로 앉아있던 준규 씨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프다는 감정도 막막하다는 감정도 아무것도 그냥 텅 빈 것 같았다고.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졌는데 뇌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크지 않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준규 씨에게도 오래된 친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넓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치였습니다. 큰아들 박민수와 작은아들 박민준이 왔습니다. 며느리들도 손주들도 왔습니다. 울었습니다. 다들 울었습니다. 준규 씨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빨리 마무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손님들을 보내고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의 시선은 자꾸 시계를 향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긴. 살아야지.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나 혼자 밥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아이들은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준규 씨는 빈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끓이던 김치찌개 냄비가 아직 싱크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지던 그 냄비. 준규 씨는 그 냄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냄비 안에는 찌개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버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이들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준규 씨도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기도 했고, 길게 말하면 자신이 힘들다는 게 드러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식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가 명절에만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화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준규 씨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 아이들이 나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 세상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냥 멀어지는 것도 그중 하나인 것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달랐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어릴 때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동생 민준을 잘 챙겼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은 장난꾸러기였지만 밝고 쾌활했습니다. 사고를 치고 나면 쑥스럽게 웃으면서 죄송해요 하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준규 씨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빠듯하다 못해 부족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내 이정숙 씨는 시장에서 생선 좌판을 벌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이 항상 거칠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애들 공부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내의 철학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 아들 민주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알았을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여보, 우리 애들 정말 잘 됐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준규 씨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와도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엌을 보면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소시지 굽는 냄새가 오래된 레인지에 배어 있는 집, 화장실 타일 사이에 까만 곰팡이가 핀 집. 손주들은 오기 싫어했습니다. 이 집엔 와이파이도 느리고 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며느리들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한 자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끈이 끊어졌습니다. 아내가 없어지자 그 끈도 함께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준규 씨는 그게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왜 안 오느냐, 왜 전화를 안 하느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 돈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장은 진작에 그만뒀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였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한 게 60즈음이었고 그 이후로 일을 점점 줄이다가 65에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내의 생선 좌판 수입이 주 수입이었는데 아내마저 가고 나니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생선 팔아서 번 돈을 아내는 은행에 조금씩 넣어뒀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있는지 준규 씨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다 관리했으니까요. 통장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내고 남아있던 빚 몇 가지를 정리하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돈으로 새 전세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도와달라고 아니면 잠깐만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면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게 나았습니다. 준규 씨는 혼자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곳을 보러 다녔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 화장실이 따로 있는 방. 하지만 보증금이 없으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월세도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점점 조건을 낮추다가 결국 지금 이 지하방을 만났습니다. 여기라도 계약 안 하시면 오늘 다른 사람 온다니까요. 부동산 아저씨가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준규 씨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그래도 계약했습니다. 그날로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직접 해보지 않은 분들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이니 남는 것은 70만 원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2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전기세를 빼야 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엔 전기세가 좀 더 나옵니다. 요즘은 아껴서 한 달에 1만 5천 원 안팎입니다. 핸드폰 요금이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2만 원 조금 넘습니다. 뭔가 고장 나거나 약이 더 필요하거나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달에는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달은 정말 빠듯해집니다. 실제로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준규 씨는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500원짜리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쓴 돈을 씁니다. 복지관 왕복 버스비 1,200원, 라면 하나 900원, 이런 식으로요. 그게 한 달 예산 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방에 이사 왔을 때 준규 씨는 그래도 끼니를 나름대로 챙기려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기도 하고 동네 분식집에서 김밥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았더니 식비만 6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40만 원밖에 없는데 식비만 6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계산이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식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조금 나았습니다. 보리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고 배가 고프면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게 아침이었습니다. 점심은 복지관에 갔습니다. 처음 복지관 급식줄에 섰을 때 준규 씨는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식판을 들고 밥을 받는 사람들,
나도 이 줄에 서야 하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아내와 함께 밤낮 없이 살았는데 그 끝이 공짜 밥줄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줄을 섰습니다.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을 받았습니다. 국과 반찬을 받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밥은 따뜻했습니다. 국은 싱거웠지만 그래도 국물이 따뜻했습니다. 김치와 콩나물 무침,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한 끼로는 충분했습니다. 그게 그날의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저녁은 라면이었습니다. 박스로 사두면 한 개에 800원도 안 됩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끓으면 먹었습니다. 계란이라도 하나 넣으면 조금 나았지만 계란도 아껴야 할 때는 그냥 면만 먹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남은 빵이나 과자를 나눠주는 날에는 그걸 가져와서 저녁 대신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공동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뼈가 드러나 보이는 얼굴, 푹 꺼진 눈, 목이 길어 보일 만큼 줄어든 몸. 몸무게를 재보니 1년 전보다 10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늙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준규 씨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당뇨도 있습니다. 이건 60 중반부터 생겼습니다. 허리는 공장에서 오래 일한 탓에 척추 디스크가 있고 무릎은 연골이 닳아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약 꼭 드세요. 운동하세요. 물리치료 받으세요. 식이 조절 잘 하셔야 해요. 준규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돈입니다. 약값만 한 달에 5만 원이 넘습니다. 물리치료는 한 번에 10,000원, 일주일에 3번 가면 한 달에 12만 원이 됩니다. 합하면 17만 원이 넘습니다. 70만 원에서 17만 원이 빠지면 53만 원이 남습니다. 거기서 전기세, 전화비, 식재료비를 빼면 숨이 막힙니다. 결국 준규 씨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약을 반만 먹었습니다. 하루 3알 먹어야 하는 것을 2알만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처방이 한 달 반을 버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면 야단을 치겠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찜질팩을 했습니다. 5,000원짜리 일회용 찜질팩을 아껴서 여러 번 썼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몸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혈당도 높았습니다. 어느 날은 복지관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걷다가 어지러워서 전봇대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준규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는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5개가 빠졌습니다. 씹을 때 아팠습니다. 딱딱한 것은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더 오래 끓였습니다. 국물에 푹 불어서 물렁물렁해진 면을 먹었습니다.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개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5개면 500만 원이었습니다. 준규 씨의 1년치 저축 여력을 모두 합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이 없이요. 건강검진은 안 받았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뭔가 큰 게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암이라도 나오면 그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더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알아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걸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돈이 없는 것도 힘들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외로움은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참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준규 씨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기들끼리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규 씨가 처음 복지관에 나오기 시작한 건 꽤 됐는데도 여전히 그 틈에 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규 씨는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친해지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친해지면 자기 처지를 들키게 될 것 같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 산다는 것, 하루에 라면 한 개로 저녁을 때운다는 것,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다는 것. 그런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루 중 말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슈퍼에서 이거 얼마예요? 한마디, 버스에서 내립니다 한마디, 많아봤자 대여섯 마디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 안에서 저녁을 먹고 라디오를 틀었다가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났습니다. 아내 생각, 아이들 생각, 젊었을 때 생각.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웃었습니다. 힘든 날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날도 웃었습니다. 내가 일이 힘들어서 한숨을 쉬면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좁아도 옆에 그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지, 아내가 나를 얼마나 지탱해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났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 빨래를 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든 게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0도가 넘게 내려간 날이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지하방은 그야말로 냉동고 같았습니다. 전기장판을 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벽에서 찬 기운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2개 뒤집어 쓰고 있어도 발이 시렸습니다. 한밤중에 발이 너무 시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준규 씨는 방 안을 걸었습니다. 6평 안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발을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까 싶었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것처럼 야윈 몸. 그 눈이 낯설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준규 씨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게, 아이들에게, 세상에게.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방에서 새벽 2시에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 2번, 3번. 이 외침이 위층 사람에게 들릴까봐, 아니 들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도 이렇게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쓰러지듯이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에서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숨이 고르게 됐습니다. 준규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됐어. 준규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사진이니까요. 하지만 그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라면 이것도 버텨낼 수 있어요. 그게 아내였으니까요.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또 가을이 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준규 씨는 여전히 지하방에서 살았고 복지관에 다녔고 라면을 먹었고 약을 아껴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는데 그 뒷모습이 묘하게 익었습니다. 키, 어깨 너비, 서 있는 자세. 영락없이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하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면? 아니면 정말 아들인데 아들이 나를 보고 당황하면? 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낡은 점퍼를 입고 복지관 밥을 먹고 오는 아버지를 아들이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준규 씨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준규 씨는 빈 정류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또 내려놨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다가 놀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왼쪽 가슴에서 어깨까지 통증이 퍼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119를 누르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돋보기가 없으면 핸드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돋보기가 어디 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통증은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이 지하방에서 새벽에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내일 아침 집주인이 월세 받으러 왔다가 발견하겠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연락이 가겠지.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준규 씨는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나 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 통증이 줄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땀이 식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전도를 보더니 진지한 얼굴을 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어젯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준규 씨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준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고 받아봤자 치료를 할 수 없다면 알아서 뭘 하나 싶었습니다. 그냥 조심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심조심.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을 때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건 싫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말은 못하겠고 전하는 걸 자신이 없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공책 한 권을 샀습니다. 1,000원짜리였습니다. 볼펜도 하나 샀습니다. 500원짜리였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무릎 위에 공책을 펼쳐놓고 준규 씨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을 해야 하나,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보고 싶다고 해야 하나. 여러 문장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쓰다가 눈물이 나서 잠깐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서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큰아들아, 작은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는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전화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울 것 같아서 편지로 쓴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는데 무슨 원망을 하겠니? 오히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돈도 못 벌어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지도 못하고 여기서 또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잘 컸다. 너희 엄마랑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너희들이다. 너희가 잘 살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반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산다는 것, 밥은 먹고 산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너희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너희들도 보고 싶다. 손주들도 보고 싶다. 하지만 괜찮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아버지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준규 씨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한 통씩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편지가 안 닿았나? 아니면 받았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라면을 끓여 먹고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규 씨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 방에 찾아오는 사람은 집주인밖에 없는데 월세 날도 아니었으니까요.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규 씨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걸어가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조금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미 울었거나 오는 길에 울었거나 그 둘 중 하나였습니다. 준규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좁은 지하 복도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라. 준규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이 없는 벽, 낡은 전기장판, 물기가 밴 냄새, 약 봉투들이 쌓여 있는 선반,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어머니 사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사셨어요? 응. 준규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니? 너희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 아버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도 잘 울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죽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준규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 줄을. 편지 받고 바로 왔어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말과 울음이 뒤섞여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준규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같이 살아요. 아니다. 왜요? 왜요, 아버지?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라니요. 아버지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건 없어. 준규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내가 선택한 내 삶. 가끔 연락이나 해라.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규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아내 이야기, 오랜 시간 이야기, 캔맥주 한 개씩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좁은 방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서 맥주를 먹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돌아갈 때 문 앞에서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전화할게요. 그래. 자주 할게요. 준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규 씨는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과일 봉투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귤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준규 씨는 귤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가서 한 조각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 시간 멀어져 있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를 묻고 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밥은 먹고 계세요? 먹고 있어. 약은요? 먹고 있어. 그 짧은 대화 뒤에 전화를 끊고 나면 방안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어딘가에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게 달랐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민준은 원래 말이 많은 편이라 전화를 하면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사업 이야기도 했고 아이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준규 씨는 주로 듣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의 명절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어른 5에 아이 3이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음식을 사왔습니다. 손주들이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좁아서 부딪히고 웃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준규 씨는 그 소란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아내가 늘 이런 소란을 만들었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종일 음식을 하고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던 아내.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동시에 그 자리를 채우려는 사람들의 온기도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준규 씨는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음식 그릇들을 닦고 바닥을 닦고 이불을 폈습니다. 그러다 손주 중 하나가 두고 간 크레파스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빨간 크레파스. 준규 씨는 그것을 집어들어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변화는 갑자기 왔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대부분의 진짜 변화가 그렇듯이요. 복지관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난 것입니다. 이순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71. 역시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서울에 산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준규 씨도 매일 나왔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항상 앉던 구석자리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였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으려는데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저 옆에 자리 있어요. 준규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리도 다 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국을 뜨고 밥을 먹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국이 좀 싱겁네요. 준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따뜻하니까 괜찮지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규 씨와 이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밥 먹을 때만 같이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밥을 먹고 나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버스 이야기, 복지관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준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 건강? 아니면 외로운 게 제일 힘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준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구나.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또 있다는 게 왜 위로가 되는 걸까요? 준규 씨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덜 외로워졌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준규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복지관에 가기 전에 수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었습니다. 누군가와 만날 때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 큰 변화겠냐고요?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거울을 보면 예전에 그렇게 낯설던 얼굴이 조금 익어 보였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조금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물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복지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골고루 먹으려 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먹고 나왔는데 이제는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이가 빠진 부분을 피해서 씹었습니다. 불편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던 준규 씨가 복지관을 오가는 길에 조금씩 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한 정거장 거리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정거장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정거장. 무릎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됐냐고요? 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협심증이 왔을 때, 이대로 죽는 건가 싶을 때, 솔직히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아들이 왔고, 할머니와 친구가 됐고, 아이들과 조금 다시 가까워지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살고 싶다. 조금 더 버티고 싶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변화라는 게 꼭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준규 씨가 조금씩 달라진 건 거창한 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었고, 몸이 갑자기 나은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과 완전히 화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수염을 깎는 것, 복지관 밥을 천천히 먹는 것,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는 것,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 그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바꿨고, 하루가 모여서 한 주를 바꿨고,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을 바꿨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수첩에 돈 쓴 것만 적던 준규 씨가 어느 날부터는 그날 있었던 일도 한 줄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라고 하기도 거창하고 그냥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순옥 씨 만남. 오늘 점심 김치찌개. 아들한테 전화옴. 이렇게요. 아주 짧고 단순한 기록. 그런데 이것도 신기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 기록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하루에도 뭔가는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밥을 먹었고 누군가를 만났고 전화가 왔고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매일 남기는 것, 그게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어르신 글쓰기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강사가 와서 함께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준규 씨는 처음에 그 공지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쓰나 싶었습니다.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글 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저거 해볼까요? 아이 나는 글을 못 써서. 저도요. 그래도 해보지요 뭐. 어차피 화요일에 여기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글쓰기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시간에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는지 그것만 써보세요. 준규 씨는 볼펜을 쥐었습니다. 종이를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지?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통장 앱을 확인했다. 세수를 했다. 보리차를 마셨다. 복지관에 왔다.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5줄이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다 읽어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글이에요. 이게 이야기예요. 준규 씨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글이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쓸수록 길어졌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야기를 썼습니다. 지하방에 처음 왔을 때를 썼습니다. 쓰면서 울었습니다. 때로는 썼다가 종이를 구겨버리기도 했습니다. 쓰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사 선생님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을 때 쓰세요. 쓰기 싫으면 그냥 앉아 계세요. 그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글이 참 좋아요. 진솔하고 담백하고 이런 글이 진짜 글이에요. 준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슨 글쟁이도 아니고요. 글쟁이가 글 쓰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산 사람이 글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충분히 사신 분이에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충분히 살았다는 말. 봄이 됐을 때 준규 씨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형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하방에 살았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도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도 아팠고 이도 빠진 채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에는 그 어둠이 먼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무게감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 복지관에 가서 순옥 씨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이면 글쓰기 모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려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다려지는 것들이 생기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준규 씨는 그걸 73세에 배웠습니다. 기다려지는 것, 딱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저런 것 같다고. 아니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저런 것 같다고. 사실 박준규 씨의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든 없는 방이든 10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세부 사항은 달라도 그 외로움의 무게는 같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 아프지만 병원에 못 가는 안타까움. 먹고 싶은 것보다 먹을 수 있는 것 안에서 선택하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할 사람이 없는 긴 밤들.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준규 씨는 지금도 지하방에서 삽니다. 이사를 못 간 게 아닙니다. 가지 않은 겁니다. 아들이 여러 번 제안을 했고 복지사 선생님도 좀 더 나은 환경의 지원주택을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왜냐고요? 이 방에 아내 사진이 붙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내와 함께 버텨온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이 벽, 이 냄새, 이 낮은 천장이 아내를 기억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이상합니다. 힘든 곳에서도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이 그 힘든 곳을 특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올해 봄 준규 씨는 글쓰기 모임에서 쓴 글을 묶어서 작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마련해준 소규모 출판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인쇄소에서 30권을 찍어냈습니다. 제목은 여보, 나 아직 여기 있어였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한 권 줬습니다. 작은아들 민준에게도 한 권 줬습니다. 이순옥 할머니에게도 한 권 줬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에게도 줬습니다. 나머지는 선반 위에 두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나중에 읽으라고 줄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았을까? 후회는 없을까? 후회는 있습니다. 아내에게 더 잘해줄걸.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할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걸. 건강을 더 일찍 챙길걸. 더 일찍 마음을 열걸.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줬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삶이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지하방에서 외롭지만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밥을 먹습니다. 걷습니다. 씁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그게 전부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 전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 서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결혼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준규 씨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웃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잘 살기는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거야? 아내가 또 웃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포기 안 하고 살아있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나 있었습니다. 준규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벽에 붙은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아직 여기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공동 화장실로 걸어가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옆방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옆방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아,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짧은 인사가 그날 아침 준규 씨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박준규 씨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냥 지나쳐왔다는 생각이 드신 분은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연락을 안 하고 있던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지하방의 어둠 속에서 혼자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노인에게 오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박준규 씨가 많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외로움의 무게는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
가끔 함께하는 밥 한 끼. 그게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박준규 씨는 오늘도 아침 눈을 뜹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어둠 속에서 통장을 확인합니다. 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날이면 오늘 한 달 버틸 수 있다는 작은 안도를 느낍니다. 세수를 하고 보리차를 마시고 수첩에 오늘 날짜를 씁니다. 복지관에 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순옥 할머니를 만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글을 씁니다.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전화가 오는 날에는 기쁩니다. 안 오는 날에는 그냥 자는 날입니다. 그게 이 사람의 하루입니다. 73세 박준규의 하루, 100만 원으로 사는 남자의 하루.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빠듯합니다. 하지만 이게 삶입니다. 이게 그의 삶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그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분처럼 묵묵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박준규 씨는 오늘도 아내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여보, 나 아직 여기 있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직 여기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